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에 세워지는 과정과 그 이후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드마카를 자그마치 3개나 사왔기 때문에 좀 더 양질의 필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생들 수업을 하기 전에 잠깐만 제가 좀 공지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토요일 날도 영상을 지금 일단, 오늘 수업하고, 제가 내일 하고, 토요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진도를 좀 최대한 좀 빨리 나가서 제가 9월 7일까지는 진도를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8, 9, 10은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하고 뭐 일제강점기, 뭐 현대사, 근대사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나가면서 기출 문제를 같이 푸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3시간 정도 하는 게 아니고 뭐 1시간만, 2시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쯤이면 기출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풀었을 때 60점에서 70점을 왔다 갔다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사를 풀면 딱 이제 80점을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조금씩 풀어 나가시고, 모르는 거는 사진을 찍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르는 거는 자기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그 톡방에 올리셔가지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진짜 부끄러운 거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선생님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 공부를 안 해갖고 불합격된 게 더 부끄러운 겁니다.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불합격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별로 공부도 하도 안 하고 복습도 하도 안 하고 뭐 이런 놓고 이제 불합격되면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내일 저녁에 제가 좀 일정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부산 내일 출장이 있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또 하나 공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 시험 끝나면은 결과 보고서를 학교에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결과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결과 보고서를 낼 때 여러분들이 결과가 뭐 나왔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떨어진 게 부끄러워서 선생님한테 말 안 해.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몇 명 합격했어요. 근데 내가 쿨하게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면은 이제 곤란해진다. 떨어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제가 몇 점 나왔습니다. 몇 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합격 여부를 반드시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신탁 통치와 정부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라는 것은 잠시 요 앞에를 보면 진사님들 이 신탁 통치가 시험에 나옵니다. 신탁 통치 순서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탁 통치 순서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유 보드마카. 자, 신탁 통치라는 뜻이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대신 정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조선인들은 근대 국가를 운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근대 국가를 운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조선은 조선인들은 근대 국가를 운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5년 동안 대신 통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근데 여기서 중국은 누굴 얘기하냐면 중국 국민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나라가 대신 통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나라의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 사람들의 관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관리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거 잘 들어야 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선별한다고, 선별. 그래서 선별을 해서, 여기서 선별이라는 건 누굴 선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인을 합시다. 조선인들을 선별해서 정부를 구성시켜 주는 거예요. 정부를. 그 정부가 뭐냐? 임시정부라는 거지.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이 임시정부가 약 5년 동안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야? 이 5개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할게요.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라는 국가가 우리나라를 5년 동안 대신 통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통치하는 기구가 이 임시정부를 구성시켜 주는 거야. 근데 이 임시정부는 당연히 어느 나라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 영국은 자유주의, 중국도 자유주의인데 소련은 공산주의 진영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다르겠죠. 그죠? 소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조선인들이 임시정부에 구성됐으면 좋겠고, 미국인하고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은 자유주의 진영이니까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사람들이 임시정부에 구성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추구하는 입장과 뭐 지위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 구성에 대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신탁 통치라는 거 뭐냐? 그냥 이렇게 말하자. 한국을 5년간 대신 통치해 주는 거다.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 호텔 왕게임 하면 모스크바가 있잖아요. 그 모스크바라는 지역에서 세 개의 국가의 외교부 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외상이라는 게 외교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외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할 당시에 이 외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신탁 통치를 결정합니다. 신탁 통치를 결정해요. 그래서 신탁 통치를 결정하는데 몇 년으로 결정했다? 5년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5년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신탁 통치를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겠죠. 결정했다는 얘기는 신탁 통치 시작. 그러면 앞으로 신탁 통치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신탁 통치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지. 그래서 이제 열리는 게 미소공동위원회. 미국하고 소련하고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합니다. 개최했다는 게 아니라 개최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책으로 통해서 볼게요. 자, 봅시다. 자, 미국, 영국, 소련이 3국의 외무장관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 외상회의들이 모여서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을 했다. 근데 이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몇 년 동안? 5년 동안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대신 통치를 받는 데서 이걸 뭐라 한다? 신탁 통치라 한다. 그리고 미국, 소련하고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거는 신탁 통치 방법이라 했죠. 방법. 그러면 가장 얘기하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신탁 통치를 하자라는 거죠. 하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래, 임시정부를 구성하자. 그럼 임시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건데? 그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게 이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걸 이해됐다면 본인이 좀 이해됐다 표시나 해주세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신탁 통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건데? 여기서 얘기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진사님들. 이거 이해가 가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이제 다 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해가 되셨으면 숫자 1.
최영진 지사님 알겠어요? 자, 그럼 볼게. 다시 넘어와서. 자, 신탁 통치에 대해서 우익이라는 건 자유주의라 했어요.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신탁 통치를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 침략이 36년인데 거기다가 더하기 5년을 더하면 41년이잖아. 더 이상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김구는 어떻게 하자 했고 이승만은 어떻게 하자 했고 이런 거 왜 필요 없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자유주의 진영은 반대했다는 거. 좌익은 공산주의 진영인데 공산주의라면 그렇고 사회주의 진영이 낫죠. 사회주의 진영에서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진영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자익들 처음에 반대했다가 다시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처음에 반대했다가 이제 찬성으로 돌아선 사람들이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소련의 사주를 받고. 근데 내가 김일성 전공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아마 김일성이 소련의 말을 듣고 신탁 통치를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는 내 생각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그냥 이건 듣기만 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이때 당시에 북한의 최고 권력가는 누구였냐면 북쪽 지역에는 조만식이라고 들어봤어요. 조만식. 여러분 조만식 꼭 기억하세요. 조만식이라고 누구냐면 이분이 물산 장려운동 주도했던 인물이죠. 이분이 이 북쪽 지역에서는 자 이것도 적으세요. 조만식 선생님이 자유주의 진영이었거든.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 조만식 선생님이 자유주의 진영에서 상당히 그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북쪽에서. 그래서 북쪽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이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이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는 이제 소련을 이용을 한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소련을 이용을 해서 자신이 북한의 권력을 장악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중도 우파는 공부하지 마세요.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거 시험 나온다. 자, 진사님들 요거 별표 요 건물 별표 요것도 줄 꺼놓고 자, 앞에 판서 볼게요. 자,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미국과 소련이 모여서 회의했다는 거야. 그 회의한 게 바로 뭐냐? 여기서 한 건 신탁 통치의 방법. 자, 신탁 통치 어떻게 할래? 신탁 통치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래? 그럼 이제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래? 이게 중요해요.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래? 자유주의 진영으로 할래? 사회주의 진영으로 할래?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까? 자유주의 진영은 주로 누가 강조했겠어? 당연히 미국이 강조했을 거고. 사회주의 진영은 누가 강조했겠어? 소련이 강조를 했겠죠. 그러면 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미국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적지 말고 그냥 들어요. 미국은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에 모든 정치단체를 참여시키자. 모든 정치단체. 그럼 한반도의 모든 정치단체라는 건 뭐냐면 한반도의 모든 정치단체. 그리고 한반도 이렇게 있으면 이때 당시 한반도에 230개 정치단체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한반도의 모든 정치단체를 다 참여시켜갖고 이 정치단체에 이제 투표와 의결을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반도에만 정치단체가 220개가 있고 북한 쪽에는 한 두세 개밖에 없다고. 그럼 당연히 누가 어떻게 하겠어? 소련은 반대하겠지. 왜? 모든 정치단체가 참여하면은 투표를 했을 경우 이쪽에 다 미국 쪽으로 투표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소련은 뭐라고 했냐? 안 돼.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애들만 하자. 그럼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애들만 하자 하면 어디 지역만? 요 지역만. 하자고 한 거지. 그리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지. 자,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때 뭘 가지고 얘기했다? 정부 구성과 신탁 통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이게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의가 열린 곳이 어디다? 덕수궁 석조전이라는 곳에서 이제 회의가 열린 거지. 내가 덕수궁 석조전 얘기해줬죠. 고종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 궁궐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황제로 사용도 못하고 그 누구야? 일제강점기 때 미술관으로 사용됐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덕수궁의 중명전이라는 그 건물이 있다 했죠. 이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이라는 게 체결됐다 했죠. 을사늑약. 요것도 덕수궁 공부할 때 꼭 공부해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 옆에 뭐 생각나는 걸 계속 적어보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생각나면 적어보는 거. 이렇게 내가 얘기한 한 번씩 적어보는 거. 덕수궁 서초전에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럼 1차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2차가 있겠죠. 그러면 안 돼. 세 번째가 이제 정읍 발언인데. 정읍 발언 하면 이제 나와야 되는 사람이 이제 이승만인데. 자, 그럼 볼게요. 자, 봅시다. 덕수궁 석조전 이거 설명했죠?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그 다음에 정읍 발언.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자고 얘기했다. 정읍 발언. 미소공동위원회가 지연되고 북에서는 김일성이 빠르게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자 이승만은 전라도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이승만이 이렇게 연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을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이제 하는 거면 안 나오는데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한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김구보다 인기가 떨어졌잖아. 그렇잖아요. 김구보다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승만은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그 뒤집을 카드로 바로 미국이 원하는 반공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반공주의자. 친미적 반공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공주의자가 되면서 동시에 미국이 원하는 굳이 북쪽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면서 미국과 손을 잡고 이제 친일파랑 손을 잡고 이러한 길을 이제 이승만이 이 정읍 발언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이 정읍 발언을 할 당시에 이승만이 연설을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대요. 이승만이 연설만 하면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였대. 혹시 아시는 분,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면 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지? 먹을 거여서 그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 그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이 프란체스카 여사인데 이 외국인이 외국인.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제 결혼을 많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국제 결혼을 하는 게 이제 신기했다고.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이제 외국인하고 결혼한다는 게 사람들 눈에 신기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백인 여자랑 결혼하고 사는 이제 동양인 남성에 대해서 이제 신기하게 본 거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정읍 발언. 자, 이제는 우리가 휴화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은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을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화에 호소해야 될 것이다. 이게 정읍 발언의 내용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남한의 분단의 이제 고착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분단이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요. 자, 좌우 합작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여운형 선생님하고 온건 좌파, 그다음에 김규식 선생님이에요. 중도 우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수업 시간에 여운형 선생님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자, 볼게요. 오늘 몇 시죠? 자, 한번 해봅시다. 먼저 김규식 선생님부터. 이게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김규식 선생님, 임시정부에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었던 일이 있고 파견되었다 저기 있었고, 그다음에 김규식 선생님 하면은 이제 임시정부 5차 개헌 당시에 부주석으로 이제 임명되었죠. 그다음에 김규식 선생님은 요것만 하면 돼. 김규식 선생님은 아까 지금 배울 좌우 합작 운동을 주도했다. 요것만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여운형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다른 말로 이거 건준이 앉았죠. 그래서 이걸 했고 좌우 합작 운동을 주도했다. 이렇게만 알아도 여운형 선생님은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자, 좌우 합작 운동.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자, 남북한의 분단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좌우 합작을 하자. 좌우라는 것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손을 잡자. 그래서 중도 우파인 김규식과 중도 좌파 여운형이 합작을 주도했다. 그래서 미 군정의 지원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데, 하여튼 이걸 왜 틀리냐면은, 선생님, 여운형이 사회주의자인데 왜 미국이 지원을 해주나요? 이걸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듣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반도에 반미 감정이 엄청 강해졌어요. 반미 감정. 그래서 반미 감정이 어떤 게 도래했냐면은,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남기고 간 토지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거를 이제 미국이 신한공사라는 곳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걸 제대로 분배도 못했고 물가도 조절 못하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국민들은 국제 정세를 잘 모르니까 소련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소련이 다 점령을 하면 이제 통일이 되는 건데 미군이 늦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분단된 상황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미국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반으로 나누어졌다는 인식이 이때 팽배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이미지를 바꿔줄 필요가 있었던 거야. 봐라, 우리는 너희를 분단시키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을 도와주러 왔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좌우 합작 운동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미군정의 지원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의 이미지 전환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미지를 이제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좌우 합작 7원칙이라는 걸 이거 시험에 나온다. 좌우 합작 7원칙. 근데 지난번에 이거를 내가 일일이 외우라고 하긴 그렇고 시험 치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번에 이 좌우 합작 7원칙이 시험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뭘 보고 찍었냐면은 요거. 그 다음에 또 뭘 보고 찾았냐면은 요거. 친일파 합작위원회. 여기 보면 요거. 그리고 요거. 남북이 통일하여 한 정권 하에. 요것도. 요거 현 정권. 요거 보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거 보면은 좌우 합작 치원칙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실패는 이때 당시에 좌우 세력이 불참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좌우 세력이 불참했다는 얘기는 극단적인 세력이 불참했어요.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세력 중에 누가 불참했냐면 좌쪽에서는 김일성,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불참했고 우쪽에서는 누구지? 이승만 같은 분들이 불참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운형이 암살됐어요. 근데 누구한테 암살됐는지 몰라요. 학생한테 죽긴 했는데 그걸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냉전 체제가 시작돼요. 냉전 체제. 진사님들 여기 보면 냉전 체제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냉전 체제라는 건 뭐냐면은 냉전 잘 보입니까? 냉전이라는 건 차가운 전쟁이라는 뜻인데 원래 뜻은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무기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유럽에 지금 어디야? 유럽이나 지구상에 가지고 있는 핵들은 다 이때 만든 거야. 그래서 이 핵들을 부시기 위해서 마블에서 만든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앤트맨이야. 그래서 냉전 체제는 1947년부터 1980년, 84년, 86년 요 사이까지가 이제 냉전 체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냉전 체제가 거의 끝나갈 때쯤 열린 첫 올림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냉전 체제 때는 이제 원래 뜻은 전쟁은 하지 않고 무기만 늘리는 게 바로 이 냉전 체제였는데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죠. 냉전 체제 때 대표적인 전쟁이 여러분이 아는 첫 번째 6.25, 두 번째 뭐예요? 베트남 전쟁.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냉전 체제 때 일어난 전쟁이죠. 그러면서 이 냉전 체제라는 건 뭐냐면 다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걸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건데 사회주의 국가랑 이때부터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거니까 공산주의 국가랑 자유주의 국가랑 전쟁을 하지 않는데 계속 무기만 늘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세력,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 중에 최고고, 그 다음에 중국, 동유럽,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고, 이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미국, 영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속에 이제 일본도 들어가고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냉전 체제 얘기해서 좀 길게 얘기하면 이 냉전 체제에서 미국이 꿈꾸는 건 아시아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겨가지고 아시아 전체가 자유주의화 되는 게 이제 그 미국의 목적이었어요. 북한 빼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공산당이 요때쯤에 이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국민당이 지금의 대만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지금의 타이완으로 내려가서 대만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공산화가 되고 미국의 플랜은 바뀝니다. 아시아에
자신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국가로 중국을 생각했는데 이제 어디로 간다? 일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일본을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일본이 뭐 한다면은 뭐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뭐 후쿠시마 그 원전에 그 방류한다 그러는데도 미국이 아무 말 안 하는 이유도 다 뭐겠어요. 다 그 일본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자, 여기 지울게요. 여러분, 2차는 공부하지 마세요. 2차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냥 실패. 그냥 순서만 외우자, 순서. 자. 자와 합작 운동. 그 다음에 5번째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이것도 실패.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서 회의가 안 돼. 그래서 이 회의를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야. 그래서 이 회의를 누구한테 부탁하냐. 유엔에게 이제 넘기는 거야. 유엔에게 이관하게 됩니다. 한국의 문제를 유엔에게 이관하게 됩니다. 이게 6번째. 그래서 한국의 문제를 유엔에게 이관하게 된다. 자, 한국의 문제를 유엔에게 이관하게 되고, 요거 중요하다. 요거 한 번씩 시험에 나오더라. 유엔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한국 임시위원단 입국이 허가됩니다. 자, 이것까지 요거를 쭉 이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 유엔 감시안에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 남북한 총선거라는 건 뭐냐면 인구 비례. 자, 그럼 이 말이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문제를 어디에 넘기기로 했다고? 유엔에 넘기기로 했어. 그래서 유엔에다 넘겨서 유엔 총회의를 이제 결의하게 됩니다. 총회의를 결의하게 돼. 유엔의 총회의를 결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 나온 게 뭐냐? 이제 한반도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자. 한반도 인구 비례 총선거. 그럼 인구 비례 총선거라고 했을 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가 더 인구가 많아요? 우리 남한이 더 인구가 많죠.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이때도 인구가 더 이쪽에 적으니까 한반도의 인구 비례에서 총선거를 하면 북한하고 남한 중에 누구에게 유리하게 정부가 구성되겠어? 인구 비례 총선거를 하면. 인구 비례 총선거를 하면은 너 사회주의 할래, 자유주의 할래 이렇게 투표로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자유주의 임시정부로 할까요? 공산주의 임시정부로 할까요? 투표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이 투표가 돌아갈까요? 인구 비례 총선거를 하면. 그렇죠. 당연히 자유주의한테 유리하게 가는 거예요. 왜냐? 남한이 더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입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관리하려고 들어온 거야. 근데 누가 거부를 했냐? 소련하고 북한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거부를 하자 유엔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지역만 하자. 가능한 지역만 하자. 그럼 가능한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한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남한만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결정했다는 얘기는 이제 분단된다는 뜻이에요.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나눠볼까? 유엔 소총위 결의. 소총이라는 건 작은 회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능한 지역만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한만 선거하는 거예요. 남한만.
남한만 선거한다는 얘기는 남한의 자유주의끼리만 한다는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상황은 이제 진짜 분단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지울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나는데, 진상님 제주도 4.3 사건은 그냥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 이거는 넘기고, 이 제주도 4.3 사건을 한능검에서 나오는 것만 공부합시다. 이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랑 일어난 과정이 좀 비슷한데, 이 제주도에서 1919년에 우리가 3.1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전국적으로 다 일어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할 뻔했다고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3.1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3.1 운동 기념 행사로 이 4월 3일 날 행사가 열린 거야. 이 3.1 운동 29주년인가 뭐 30주년 행사로. 근데 이 행사를 누가 주관했냐면 사회주의자들이 주관을 했어요. 이 제주도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남한의 자유주의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극단주의자들, 극단 자유주의자들 더하기 그다음에 그 미국에게 협력하고 있었던 일제 경찰들, 이러한 경찰들이 이 사회주의자들을 제주도에서 이제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때려잡는 과정에서 3.1 운동 행사가 열렸고, 이 행사에서 미국하고 그 우리나라 경찰들이 민간인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이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당연히 뭐 제주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자기 친구와 가족들이 이렇게 죽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 나와갖고 집단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게 좀 슬픈데, 미국에서 그 제주도 도민한테 폭격기로 폭격기로 이제 투하를 하게 돼가지고 이때 당시 제주 도민들이 2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한능검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시험 나와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건 이거죠. 한능검의 제주도 4.3 사건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은 좌우 합작운동 뒤다. 유엔 한국 유엔 임시위원단 뒤에 있다. 요것만 개념만 잡으면 되고, 또 하나는 요게 시험에 나와요. 남한만의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 살고 있는 남한에 살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면 자기들이 이제 설 곳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거지.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할 거야. 그럼 우리 책을 통해서 볼게요. 2799 투쟁은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잘 안 나오니까. 제주도 4.3 사건. 좌익 세력이 강성했던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 기념 집회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미군의 발포로 제주도민과 미 군정 및 우익 간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었다. 경찰과 서북청년단이 제주도민을 탄압하자 좌익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민들이 일제히 봉기했다. 그래서 미 군정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진압하면서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 자, 이거 결과를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했다. 이렇게 적고, 요거 줄 거 넣으세요.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 50총 선거가 뭔지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가지. 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줄 거 놓고. 이것도 김대중 정부 설명할 때 할게요. 자, 남북협상 줄. 남북협상.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 김구 선생님이
이제 분단된 조국은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북한의 지도자였던 그 김일성, 박헌영 이런 사람들 보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이때 당시에 그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누구랑 같이 갔냐면은 누구랑 같이 갔냐면 여기 나와 있네. 김규식하고 김원봉하고 같이 가요. 여러분 이 김원봉은 여러분이 아는 그 김원봉 맞아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그 김구 선생님이 온다는 걸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일단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정치 영향력이 이제 이승만 쪽으로 좀 더 기울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김구 세력 쪽에서는 선생님 여기에서 만약 김일성을 만나버리면 선생님은 다시 정치력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때 당시에 그 유명한 글을 쓰시는데 그게 바로 연설이죠. 3천만 동포에 읊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동포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 유명한 어록 중에 옆에다 적으세요. 내 몸이 적었습니까? 내 몸이 38도선에 베어 죽을지언정 분단된 조국은 볼 수가 없다. 됐습니까?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때 김규식하고 김원봉하고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제 이때 이제 김구 선생님 온다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이때 당시에 죄송합니다. 플랜카드 보고 한 거예요. 플랜카드. 여러분 플랜카드가 뭔지 알죠? 이렇게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 동무를 응원하러 온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걸 보는 순간 평양에 도착해서 김일성을 만나러 가는데 평양시 전체에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을 응원하러 왔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거죠, 본인이. 음. 그래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겠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이제 또 돌이키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 김원봉이 안 내려갑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해가지고 김원봉이 남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그 남한의 자유주의 세력이 정착이 되면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을 이때 탄압하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원봉이 사회주의다 보니까 김원봉이 실제적으로 남한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지자 선생님 제가 북한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원봉이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은 돌아왔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김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김구는 이것도 중요한데 정치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학생들이 선생님 혹시 남북 협상을 안 했으면 김구 선생님이 대통령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이승만이 됐을 거예요. 다만 되는 과정에서 그 차이가 있었겠지. 그거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총선거를 불참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총선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것도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넘어갈게요. 자, 50총선거 나왔다. 요거 시험에 나온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시사상식을 좀 공부하고 갑시다. 자, 진사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하죠. 나 얼마 전에 알았는데. 나도 이거 얼마 전에 알았는데. 여러분, 나도 이거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거 아세요? 대통령이 되는 기준? 대통령이 되려면 나이의 기준이 있다? 나도 이거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나이 기준이 얼마인 것 같아요? 40살이 돼야 된다 하더라고. 40살이. 근데 이거는 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난 좀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러면 일단 그건 넘어가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는 어떻게 돼요? 임기. 대통령 임기.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 그렇죠. 5년. 5년인데 5년에 몇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이죠. 그래서 이걸 단임이라 하죠. 단임제. 어. 그러면 한 가지 좀 물어보면 우리가 연임이라는 얘기가 있고 중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연임, 중임. 그죠? 그러면 우리 한번 연임, 중임을 한번 배워봅시다. 연임은 연달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 이런 거지. 한 번 하고 한 번 또 할 수 있는 거. 이게 연임이잖아. 그러면 중임은 한 번 했잖아. 그리고 떨어졌어. 그럼 이걸로 끝이 아니고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중간에 한 번 떨어지면 끝이고. 이건 이해가 돼요? 연임, 중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4년에 2번이잖아. 그래서 미국은 4년에 한 번 했다가 떨어졌어. 그럼 이걸로 끝인다. 끝이야. 이걸로 끝이라고. 그럼 연임이야. 근데 미국 이거 연임제인데 미국 이 오바마도 4년에 한 번 하고 한 번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요거 단임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 국회의원 임기 그래서 4년에 몇 번?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한 사람이 김종필 씨 4년에 국회의원만 28년 하셨죠. 28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큰 뜻도 없고 뭐 대통령 할 마음도 별로 없으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4년에 여러 번 하는 거. 음. 중임이죠. 우리나라 중임. 제한 없이.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역 중에 제일 오래 하신 분이 아마 7선일 거예요. 지금 7선인가 6선인가. 그 국민의힘의 이인재 씨라고. 그분이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분의 별명이 불멸의 이인재인데 나는 근데 그냥 내 생각대로 얘기할게요. 나는 그 예를 들어 마산이잖아. 그럼 마산에서 3번 이상 하는 거는 좀 막아야 된다 생각해. 3번에서 2번. 그럼 봐봐. 마산에서 내가 성윤이가 있다. 성윤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성윤이가 국회의원에 나왔다. 그럼 은지지사님 찍으세요. 성윤이가 국회의원에 나왔다. 그럼 성윤이가 마산에서 한 4선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뭐 그 마산의 호족이야. 안 그렇겠어? 이 사람만 나왔다 그냥 이 사람 나왔다면 당선되는 거지. 이 사람은 거의 이 동네의 준 권력가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좀 법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나라고 싶고, 그 다음에 요거 어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은 몇 번 해요?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요거 몇 번? 요건 어떻게 돼요? 시장하고 도지사는? 그렇죠. 4년에 3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서울시장 오래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박원순 시장이라고. 어, 박원순 시장이 가장 오래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어디야? 저기 어디야? 경남. 요 세 군데 도지사 하면은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가 가장 인구가 많고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응. 근데 나는 서울시장을 이렇게 3번이나 해놓고 이렇게 인기 없는 사람도 처음 봤다. 응. 뭐 이 사람 말년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됐고, 그다음에 맞죠? 오늘 그 얘기 들었는데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난 좀 어이가 없어요. 응. 아니 사실 여부를 떠나서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이 코로나 시국에 자기가 그런 일이 터졌다고 자살하면은 어떻게 해? 서울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코로나 속에 책임감이 없는 거지. 끝까지 자기가 무슨 선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끝까지 재판을 하든 끝까지 뭐 누명을 씌든 조사를 받든 끝까지 해야지. 그렇게 자기 억울하다 자살하면 어떡해? 그럼 넘어가서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었는데 선거 4대 원칙. 요거부터 일단 이거부터 하자. 선거 4대 원칙. 선거 4대 원칙 뭐 있어요? 이건 알 거고 비밀, 직접, 그죠? 비밀은 투표 그거를 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은 본인이 직접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뭐예요? 보통 이걸 많이 틀리는데 보통하고 평등하고 이걸 많이 틀리더라. 보통하고 평등하고 이거 차이 뭐예요? 지금 내 폰으로 문자가 왔는데 대한민국 0대 0이래요. 더럽게 못하는 것 같다. 보통은 뭐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남자 여자가 있는데 만 몇 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보통이고, 평등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건 뭐야, 이제 공유가 있어, 성윤이가 있어, 그런 거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은지는 정확히 얘기했는데 성윤이하고 공유가 있어. 느낌상 누구한테 투표용지를 많이 줘야 돼? 느낌상. 지난번에 유퀴즈 온더블럭을 보는데 공유님이 나왔더라고. 공유가.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이 멍 때리고 보는데 애기가 엄마 하면서 막 안겼어. 우리 집사람이 조용히 하래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엄마가 이상해 뭐 이러는 거야. 내가 네가 잘못한 거라고. 어디 도깨비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봐, 은지 선생님 고마워요. 그 은지 선생님 얘기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고 설명이 안 되네. 공유가 잘생겼으니까 투표용지 115장, 성윤이는 못생겼으니까 투표소에도 오지 마. 이게 평등.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자, 이것도 하나 알아보자. 이거를 내가 왜 설명하냐? 현대사 공부할 때 중요해. 대통령 간접 선거, 대통령 직접 선거. 요거 차이점 뭐예요? 대통령 간접 선거, 대통령 직접 선거.
선거인단 유무라고 아는 게 이제 대통령 간접 선거는 국회의원이 대통령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대통령 뽑는 거. 그래서 대리인 투표고 직접 선거는 이제 국민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 대리인단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잖아. 미국은 그 주에서 대신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뽑아요. 근데 이 선거인단이 예를 들어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공화당이 더 많이 당선이 됐다. 그러면 그 주에 공화당 대표인단이 많이 구성이 되고 민주당에서 많이 뽑혔다 하면 민주당 대표인단이 뽑히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 미국에는 배신표가 있다. 배신표. 배신표가 뭐냐면 자기가 공화당으로 뽑혔어. 근데 공화당 대표인단인데 그러면 당연히 누구 찍어야 되겠어? 공화당의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투표소에 가가지고 민주당을 찍고 오는 경우가 있대. 그게 이제 배신표라 하더라고 미국에서는. 참 좀 재밌는 투표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설명하냐? 이제부터 이제 나오기 때문이지. 자, 볼게요. 자, 50총 선거 다시 돌아갈게요. 자,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 보통 선거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다음에 이거 국회의원 선거예요. 참 지사님들 이거 내가 얘기 안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뭐라고 하냐면 총선이라고 합니다. 총선. 대통령 선거를 대선이라고 하고, 그죠? 자,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국년에 50총 선거할 때 이거 나왔어요, 지사님들. 요거 우리나라 첫 국회의원 선거이고 임기는 2년. 요거 시험 나왔어요. 나중에 임기 늘어나요. 진사님들 지금 국회의원 분들 인원수 얼마인지 알아요? 국회 인원수 300명입니다. 300명. 그 중에 이제 지금 파란 팀이 189인가 188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 되실 분은 이제 복불복이야. 파란 팀에서 되면은 뭐 날개단 호랑이가 될 거고 빨간 팀에서 되면은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할 끼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군정에서 만든 선거법을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이다. 근데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오냐? 요거 시험에 나온다 했고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김구하고 김규식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질문. 왜 김구하고 김규식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는 분단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제주도 4.3 사건 때문에 선거구에서 제외됐다는 거. 요거 시험 나옵니다. 국회의원 수는 총 200명이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여러분 그냥 궁금해할까봐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가 구성되는데 그거를 재원국회라고 한다. 이 재원국회를 다른 말로 일대 국회라고 한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앞에 또 적어 볼게. 50총 선거. 총선이고 임기는 2년이고 그 다음에 남북 협상파와 제주도는 제외됐다는 점. 제주도는 제외됐다는 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재원국회 볼게요. 선생님들 재원국회 활동을 물어보는 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재원국회 자 볼게요. 다른 말로 1대 국회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자, 단원제 국회다. 단원제라는 건 미국은 상원하고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고 국회에 이렇게 하나로 구성을 해놨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그 다음에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이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넘어가서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로 해서 임기는 4년의 중임으로 한다. 그다음에 요거 반민족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친일파 잡는 법이에요. 친일파 처벌법이고 이게 중요한데 이때 법을 제정하고 시행은 이승만 정부에서 시행했어요. 이거 좀 기억하시고 이승만 정부에서 시행했다. 자, 정부의 구성을 보면 대통령에는 이승만, 부통령에는 이시영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람은 이범석 이 사람만 알면 된다. 이범석 이 사람은 이제 시험에 몇 번 나온다 했죠. 잠깐만 좀 공부하고 갈게요. 자, 이범석 첫 번째 이범석 하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이범석 하면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이 사람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북로군정서에서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고 한국광복군 참모장으로 활동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초대 국방부 장관 겸 국무총리. 음, 음. 이승만의 이게 권력에서 물러나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지. 이승만 옆에 있었으면 이 사람도 목 날라갔을 건데. 자, 헌법이 발표되고 정부가 구성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나보고 친일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뭐 대한민국을 좀 불행하게 친일파하고 독립군하고 같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좀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친일파들이 미국과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친일파들을 이제 정부 안에 구성시켜 놓을 필요가 있었고 이승만 입장에서도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과 친해야 됐고 미국과 친하려면 자동적으로 친일파랑 이렇게 친해야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시작부터 조금 불행하게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죠. 녹화 눌렀어요. 김나희 진사님 휴가 휴가로 뭐야 휴학하러 올 때 표정이 너무 밝던데. 자, 진사님들 요거 내가 대한민국 세워지는 과정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놨어요. 자, 그럼 한 가지 자 지금부터 여기서 줄 거 보세요. 카이로의 담, 포츠담, 건준, 그다음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정읍 발언, 2차 미소공동위원회 쭉 가서 여기까지 요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이제 순서를 좀 북한은 몰라도 되고 요 순서를 좀 외우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현대사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거의 안 나온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를 같이 연달아서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정도 풀어볼까 해요.
자, 보겠습니다. 문제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이 여운형 선생님이죠. 그럼 여운형 선생님하고 관련 있는 거 1번 몰라도 된다. 50 총선거도 이건 뭐 이승만이겠지. 3번도 이승만일 거고. 미 군정에 지원할 정답은 4번이죠, 4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음, 내가 좀 헷갈려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선생님,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보니까 조금 난 1번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좌우 합작 운동이 아니고, 그 뭐지?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시 쉬었다가, 이승만 정권 초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한, 10시 한 5분에 뵙죠. 수고를